예,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위진남북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위진남북조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 문화하고 사회 위주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위주로 우리가 한번 교과서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인도 때랑은 조금 다르게, 옆에 있는 연표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이 그림을 먼저 보면, 첫 번째 후한 있잖아요. 후한. 그 다음, 후한이 지나가고 위촉오로 나뉘었던 이 시기를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그래요. 예, 삼국시대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위가 통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진나라로 전환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북조와 남조로 나뉘는데, 이 진나라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선비족들에 의해서 북쪽 지역을 빼앗기고 남쪽 지역으로 도망을 옵니다. 그러면서 성립되는 나라가 동진이고요. 이 동진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나라들을 전부 남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그 이후에 세워진 5호 16국들이 북위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다가 동위 서위로 나뉘고 북제 북주로 됐다가 수나라에 흡수가 되는 요 지역을 우리는 북조라고 이야기를 해서 위진 남북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요 밑줄 끈 거 위주로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후한이 있었고, 위촉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위나라가 통일이 되고 나서 위를 이은 진나라가 통일을 했으나, 2차, 4차 일들이 일어나서 위진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북조 중에 북이라는 나라는 북방 민족과 한족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한족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특히 이런 효문제는 한족의 언어와 의복을 사용하고 선비족의 성씨를 한족의 성씨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한 이 정책을 우리는 한화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화정책. 조금 키워볼까요? 이 부분을. 네. 한화정책이라고 부릅니다. 한화정책. 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구품중정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품중정제는 추천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한에 들어왔던 불교가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때 불교는 왕실과 귀족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윈광과 룽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거대한 석굴사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원이 만들어지면 불국사나 그런 것처럼 절이 만들어지는데, 윈광과 룽먼 같은 곳에는 이게 부처의 상부터가 전부 돌로 만들어져 있고, 모든 사원이 다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석굴사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가 전파가 되고, 신라는 이런 고구려에 의해서 같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훗날 고구려에 의해서 전래가 되어서 불교가 전파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도교도 발생을 하는데요. 도교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남조에서는 청담사상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였고, 귀족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요런 사람, 그림에는 요런 사람, 글씨에선 요런 사람들이 유명하였다. 네, 요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과 관련되어서 우리 프린트에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자, 위의 통일과 진의 성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위촉오 삼국 분립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됐다. 위나라가 처음으로 나타나요. 나와서 조조, 조비, 조예 이런 식으로 해서 위나라가 총나라와 오나라를 멸망하고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 이 위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원제라고 그래요. 이 위원제가 진나라 왕이었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진나라가
위나라의 제후국이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쵸? 이 진나라 이 제후국의 왕 이름이 누구였냐면 사마염이에요. 이 사마염, 그러니까 진왕 사마염에게 뭐 하냐면 양위라고 해서 황제의 자리를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나라를 이 조씨 가문이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진나라 왕이었던 그 사마염에게 황제의 직위를 양위하면서 진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벌어져서 위나라가 진나라에게 먹힌 구조가 아니라 위나라의 황제가 사마염에게 양위를 함으로써 진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씨가 아니라 사마씨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마씨의 나라. 근데 이러한 진나라가 황위 계승, 그러니까 왕위 계승이라고 보는 거죠. 이 사마씨 사이에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북방민족이 침입을 하는데 이 침입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북방민족들이 화북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황하강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창장강이 지나가면 이 북쪽 지역을 우리는 화북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방이 선비족을 비롯한 북방민족들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고 여기에 여러 5가지의 나라, 그러니까 그 5 부족들이 16가지의 나라를 만들기에 이르러요. 그것을 우리는 5호 16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개의 그 북방민족이 16개의 나라를 가지고 세워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 그 시대를 우리는 5호 16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당시에 있었던 진나라를 우리는 서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5호 16국이 만들어져서 이 남쪽으로 피신해서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진나라를 우리는 동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동진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건 이 동진을 비롯한 남쪽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왕조들을 우리는 남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동진을 비롯한 모든 이제 한족 왕조를 남조 그 다음에 5호 16국을 비롯한 북쪽에 세워지는 그 이민족 왕조들을 우리는 북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정리를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순서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 북조와 남조가 각각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 네, 여기까지가 예, 위진단 북조의 끝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동그라미 3번 북위의 한화정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북위의 한화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위의 한화정책, 그러니까 한족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족이란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리지널 중국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얘기하는 게 한족이에요. 한족. 그러니까 한나라 이후에 만들어졌던 그 한나라 이후부터 주류가 됐던 민족 이름을 우리는 한족이라고 하는데 한족의 문화의 동화가 되기 위한 정책이 한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 자, 다시. 북이라는 나라 자체가요, 선비족의 나라거든요. 선비족. 족속 이름이 선비족이야.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중국 대륙에 주로 살고 있었던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한족이에요. 그래서 이 선비족이 무려 이 중국 땅의 북쪽에, 그러니까 즉 절반 이상을 선비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비족의 나라였던 북위라는 나라는 이 북쪽에 살고 있는 선비족뿐만 아니라 한족들과 같이 섞여서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연스럽게 이 선비족들이 한족에 대해서 원활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선비족들은 자신들의 그 관습이나 자신들의 그런 문화를 버리고 한족들처럼 살아가야 이들을 진정성 있게 통치를 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효문제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선비족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 근데 이 중국이라는 땅 자체가 무엇에 특화가 되어 있냐면
유목이 아니라 농사에 특화가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유목민족이었던 선비족들이 살기에는 적합한 땅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비족들은 이러한 유목을 하는 습성을 버리고 한족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농업민족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한족의 그런 이제 농업민족의 습성을 배우고자, 그리고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북위의 효문제는 자신의 그런 부족의, 즉 자신의 민족인 그 선비족의 관습을 과감하게 버리도록 지시를 한 거였죠. 예,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한화 정책이었기 때문에, 즉 선비족을 한족화한다라는 거죠. 선비족의 한족화. 그러면 이 선비족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지을 때 선비족의 성씨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성씨를 선비족 성씨에서 한족 성씨로 쓰도록 하겠죠. 그쵸? 뭐 이씨, 뭐 김씨, 뭐 주씨, 뭐 관씨, 뭐 등등등 그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죠. 그쵸? 요게 첫 번째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복장, 언어에 대해서도 선비족의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족의 언어와 복장을 쓰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어라고 한다면 이제 무슨 언어가 될까요? 그치? 한자가 되겠지, 그치? 한자를 쓰도록 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족의 복장을 입도록 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한족이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정치 체제에 대해서도 한족 국가 스타일의 그러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차저차 얘기를 하자면 군현제나 요런 것들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군현제를 썼다 안 썼다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한족 국가에서 써먹었던 정치 체제를 가져다 쓰는 거야. 왜냐하면 선비족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유목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부족제로 운영이 되었거든. 근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유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럼 유목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그쵸? 자, 유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름철에는 덥잖아. 그러니까 산이나 언덕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게 풀 같은 것들이 자라나니까 짐승들 보고 여기 뜯어먹게 하는 거지. 근데 겨울이 되면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풀을 뜯어먹도록 하는 거야. 즉 정기적으로 이동생활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유목민족은요 절대 우리처럼 한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살 수는 없고, 그 민족 안에서도 같은 그런 씨족 형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서 살아야만 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선비족의 국가 역시 부족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겠죠. 그쵸? A 부족 있고, B 부족 있고, C 부족 있고, D 부족.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이제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족 국가에서 사용하였던 그런 군현제나 등등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그쵸? 그러한 체제를 가져다 쓰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정치 체제까지. 즉, 성씨와 복장 언어와 정치 체제까지 모두 다 한족의 것으로 다 바꾸고자 했던 것이 효문제의 한화 정책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북위의 한화 정책의 목적과 어떤 식으로 한화 정책을 하고자 했는지 그 방향이 여러분들 프린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게 목적이 되겠죠. 이게 목적이 됩니다. 호족과 한족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예, 지금 아기가 울고 있어요. 예.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하고 중국식 성씨를 갖도록
이렇게 하고자 한 거죠. 요 두 가지의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됐죠? 남조의 강남 개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이 밑에 있는 이 창장강 이 지역으로 도망쳐온 애들이 동진 애들이라고 있잖아. 그치? 이 동진을 비롯한 남조의 국가들이 이 지역을 개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습지였거든. 습지라는 말은 물이 많지만 질퍽질퍽한 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좀 고도의 농사 기술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습지를 개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북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디죠? 요 화북 지방에 있었던 이 화북 지방의 그런 유력한 귀족들, 그치? 귀족들이 전부 남쪽으로 건너오고 또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고도의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습지가 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창장강 지역, 즉 이 강남 지역이 굉장히 성장을 하기 시작,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최대의 농업 지역으로 성장을 한다. 네, 요것이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장강의 비옥한 농지와 한족의 선진 농업 기술을 통하여 강남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는 줄곧 이 창장강 이 지역이 그 중국의 그 거대한 그 농업 지역으로서 성장하게 된다. 네, 요 정도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3번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다. 네, 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문화와 종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와 종교. 자, 특히 이 문화에 대한 내용은 특히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 구품중정제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품중정제라는 제도는 누가 만들었냐면 위나라의 진군이라는 사람이 조조에게 건의했던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 삼국지라는 소설을 보시던지 또는 게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요런 내용이 이벤트로 나온다는 것을 좀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이 위나라 진군이라는 사람이 조조에게 이러저러한 내용이 이러저러한 그 인재 등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중정관들을 각 지역에 파견해서 훌륭한 인재들을 뽑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조가 그거 참 좋은 것 같다 해라 해서 만들어진 게 구품중정제예요. 그랬더니 좋은 의미로 해서 만든 거지. 뭐냐면 지역에 이렇게 이름이 없지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좋은 의미로 만들어졌던 건데 이것이 호족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호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때 한나라 때 얘기했던 호족들입니다. 그죠? 이 지방의 유력자들이 되려 관직을 독점해서 그 독점이 여러 대에 걸치면 문벌이 되거든요. 문벌귀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구품중정제는 무슨 제다? 추천제의 관리 선발 제도이다. 그러니까 추천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추천제. 그런데 역효과가 일어나더라. 지방 호족이 문벌귀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려고 만든 제도가 아닌데 되려 이 중정관들이 호족이다 보니 그 자기가 훌륭한 인재라고 뽑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야? 자기와 같은 호족들만 뽑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실력이 좋은 사람을 추천하기 위한 제도인데 되려 신분이 똑같은 사람들 또는 그만한 지위가 되는 사람들을 그냥 뽑아버리는 그러한 부작용이 된 것이 구품중정제다. 네, 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제이다. 그 다음에 호족이 문벌귀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요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 페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을 요것을 압축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귀족 문화가 발달합니다. 귀족 문화. 예.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걸 가지고 요 작품들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귀족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다. 요거 그 다음에 부품 중성제 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교 볼게요. 종교. 자, 사회 불안에 대한 정신적 위안을 종교에서 찾고자 한다. 자, 보세요. 5호 16국이라는 대혼란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들과 경쟁하고 있는 이 남조 나라들 또는 이 5호 16국 이후에 벌어진 북조의 나라 교체들. 그쵸? 이 시기가 굉장히 혼란했다라는 거지. 또, 위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 위, 초, 오의 요 삼국 분립하는 그 과정까지 굉장히 사회가 불안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위안을 종교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 사회통합과 왕권 강화에 이용하기 위해서 왕실과 귀족의 보호 속에 발전했는데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라는 것이 아니지만 보통 북조에서 더 많이 지원이 이루어져요. 예, 불교는 보통 북조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둔황, 윈강, 룽먼 이런 대규모 석굴 사원 같은 것들이 건립이 돼. 그러면 이런 대규모 석굴 사원에 건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겠지, 그치? 그냥 이런 돈을 누가 지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왕실이 지원해 주는 거야. 즉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를 믿게 해서 왕실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 위해, 나라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 위해 불교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왕실이. 이해하셨죠? 그 다음 유교에 이어서 새로운 종교가 또 발생하는데 그걸 도교라고 그래요. 도교. 도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도가사상, 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노장사상이라고 또 불렀어요. 예, 노자와 장자의 사상 더하기 민간신앙이 들어갑니다. 예, 민간신앙. 뭐 중국에서는 관우라는 장수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민간신앙이 있거든요. 예, 요런 것들이 더해져서 도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도교. 도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로장생술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늙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거야. 그래서 불로장생을 통해서 무엇이 되고자 하느냐? 신선이 되고자 한대. 신선은 신이 아니고요. 사람인데 더 이상 늙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도교가 원하는 그런 그 이상향의 무엇이냐면 불로장생을 통해서 신선으로 나아가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불로장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의학적으로 또는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쵸? 또한 이러한 불로장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치? 잘 생각해보자고. 불로장생이라는 것은 늙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치? 불로, 늙지 않고 장생, 오래 살길 원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할 거란 말이야. 그럼 자연적으로 누가 이걸 지원할까요? 그렇죠. 귀족이 이들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앞에서 얘기했던 포족이나 귀족 이런 애들이 이 도교를 후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림칠연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내용이에요. 중림칠연. 중림칠연이라는 애들은 세속을 떠나 숲속에 은둔하였던 7명의 사람을 중림칠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중림 자체가 뭐냐면 대나무 숲에서 은둔하는 7명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야,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다음 생에 그냥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인데, 능력은 뛰어난데 그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나와서 능력을 발휘할 마음이 없는 7명의 현자들을 중림칠연이라고 얘기해. 결국에는 뭐 활딱지가 나가지고 이 숲에 불태우면서 7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런 중림칠연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권위를 부정하고 현실을 떠나 자연 속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누구한테 들러붙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다 죽자. 이제 요런 애들을 중림칠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 절망했던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 7명은 그 한족의 세상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북쪽에는 뭐 소위 말 지금 얘기로 하자면 오랑캐들이 몰려오고 오랑캐들이 나라가 막 세워져 있고 한족들은 찌그러져서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모습에 절망을 한 거겠죠. 그쵸? 그런 절망한 가운데서 에라이 모르겠다. 나는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다음 생에 나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7명 친구들, 그러니까 6명의 친구들, 자기까지 포함해서 7명이지. 그 친구들과 함께,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그냥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중림치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담사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청담사상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도교, 청담사상, 불로장생술, 그 다음에 불교는 이 목적, 여기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왕실이 후원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까지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불교는. 네. 요 한 3가지 포인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한반도의 전파에 대한 내용은 지금은 굳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와 도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구품중정제, 귀족문화에 대한 내용, 요 4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지난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끊고요. 다음 시간에 수나라와 당나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